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책 한 권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책은 알고리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허버트 엘 로이 볼렛이라는 분께서 지으시고 고현석 선생님께서 옮긴 책입니다. 2023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챕터를 보면 1장은 인공지능과 자연지능, 2장은 인간지능, 3장은 물리적 기호 시스템, 4장은 계산지능과 기계학습, 5장은 인공지능에 대한 신경 네트워크 차원의 접근, 6장은 인공지능의 최근 발달 상황, 7장은 지능의 구성요소, 8장은 전문성, 9장은 지능의 구현과 트릭스, 10장은 알고리즘, 11장은 로보포칼립스의 가능성, 12장은 일반 지능, 이렇게 다양한 챕터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컴퓨터 과학,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의 어떤 개념들을 좀 교양서적처럼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제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반 인공지능 창조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또 쓰여져 있고, 또 어떤 로드니 브룩스 교수가 이 책을 읽고는 일반 독자를 위해 쓴 이 책은 인공지능의 현재와 진정한 지능형 기계에 도달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어떤 수업을 설계해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뭐, 일회성에 그치는 수업을 설계할 수도 있지만, 뭐, 1회에서 한 5회 정도의 수업을 설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가져오는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뭐 함수 개념도 있을 것이고, 루프 개념도 있을 것이고, 시퀀스 개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연산자, 논리 연산자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연산자나 뭐 이런 어떤 함수, 루프, 뭐 변수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이제 개념을 전달할 때, 우리는 이 개념이 뭐 텍스트에서는 프로그래밍 할 때는 뭐 이런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해서 씁니다 라고 기계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계적인 설명 이전에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인지적인 과정을 학생들과 공유해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활동들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과연 어떤 활동들이 그 개념에 어울릴 것인가, 우리는 어떤 활동들을 결정해서 그 수업에서의 그 활동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사용하는 교구라든지 아니면 수업 내용에 대한 힌트를 얻기도 하고, 또 교육부에서 이제 제시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혹은 교육부에서 이제 인증한 검정 교과서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구현해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힌트를 얻기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런 어떤 책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수업을 이렇게 했을 때 이 근거로 얘를 가져와서 쓸 수 있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좀 그런 세 번째 제가 말한 이제 수업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그 방법을 이제 저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좀 준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도 공유하고 싶어서 이 책을 선정했는데요. 이 책의 13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 기존의 지식들은 논리적으로 재조합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지식들을 뛰어넘었다는 데 있다. 아인슈타인은 기존의 관찰 결과들로부터 물리 법칙을 추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한 관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업적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초월해 새로운 사실을 예측했다는 데 있다.
아인슈타인의 지능을 비롯한 인간의 지능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통찰을 가능케 하는 비논리적인 사고를 둘 다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 연역적인 어떤 주장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고, 또는 귀납적인 주장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지만, 이 둘 다를 모두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역이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또 귀납이라는 개념이 철학에서 온 개념이잖아요. 특히 이 연역이라는 개념은 제가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드렸지만 그 3단 논법이 대표적인 연역법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전제를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매개념을 뽑아내서 결론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또 귀납은 이제 사실은 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쓴 이제 방법인데 여러의 사례들을 보고 그 사례들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뽑아서 결론을 주장을 이르게 하는 이런 어떤 연역이나 귀납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논리 안의 세계에서도 제가 이제 몇 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던 뭐 타당성을 검증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건전성을 이제 검증하는 일이라든지 등등의 굉장히 많은 이제 논리에 대한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이 책은 컴퓨터 사이언스 개념을 좀 쉽게 풀어놓은 책이지만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개념 하나하나에도 어떻게 보면은 순수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철학적인 거, 그리고 또 사회학적인 거, 언어학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사이언스가 어떤 복잡한 성격을 지닌 도메인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뭔가 굉장히 여러 개의 분야의 어떤 학문들에 대한 이해를 좀 기초적으로 좀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지 않다면 다 외워야 하겠죠. 근데 외우는 걸로는 이제 그 학문이 되게 깊이 이제 통찰력을 얻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통은 연역 추론은 3단 논법을 연역 추론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라는 애가 있겠죠. A예요, 얘가. 보시는 암소다. A는 B. 그러면 모든 암소는 언젠가 죽는다. B는 C가 되겠죠. 그러면 전제 앞에서 두 개를 봤을 때 얘와 얘가 이제 같은 B잖아요. B니까 얘는 당연히 매개체라고 생각하고 얘는 이 두 개의 전제를 이어줄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언젠가는 죽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3단 논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논제에 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있다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제 이 어떤 형태가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이제 매개념이고 그래서 대개념은 그 결론에서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죽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전제는 보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매개념은 이제 암소가 되겠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전제가 보시는 암소잖아요. 보시는 암소예요. 그러면 암소가 아닌 보시는 없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없는 부분은 이렇게 직선으로 표기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암소는 언젠가 죽는다. 그럼 죽지 않는 모든 암소는 없으니까 여기 또 이렇게 이거는 뭐 제 영상 찾으면 나오거든요. 그럼 따라서 보시는 언젠가 죽으니까 죽지 않는 보시는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겹치잖아요. 없다로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치면은 이제 그래서 이 전제들 타당하다. 타당하다. 건전하다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53페이지를 보면은요.
호빗과 오르크 문제가 나오거든요. 호빗 3명과 오르크 3명이 이제 강둑에 도착해서 강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이제 풀어내는 그런 어떤 문제예요.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는 한 척이 있고 이 배는 한 번에 2명밖에는 태우지 못한다. 호빗 또는 오르크 2명, 아니면 호빗 1명, 오르크 1명. 강의 양쪽 강둑에서 오르크의 수가 호빗의 수보다 많으면 오르크는 호빗을 잡아먹는다. 따라서 양쪽 강둑 어디에서도 오르크의 수가 호빗수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오르크는 호빗을 잡아먹고 싶어 한다는 것 외에는 강둑에 도착한 호빗 3명과 오르크 3명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다. 이 상황에서 호빗이 오르크에게 한 명도 잡아먹히지 않으면서 호빗들과 오르크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강을 건너기 위한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다채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도 보면 이제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답이 있을 텐데 이제 5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모든 호빗과 오르크가 왼편 강둑에 도착한다. 그래서 호빗을 이응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오르크를 H, 호빗을 H로 표시하고 오르크를 이응, 그러니까 O로 표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오르크 2명을 배에 태워 강을 건너게 한다. 그래서 왼편 강둑과 오른편 강둑에 오르크와 호빗이 몇 명이 있는지를 이렇게 기호화시켜서 표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르크 1명이 배를 타고 왼편 강둑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2명이 갔던 사람이 배가 한 척밖에 없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오르크 2명을 배를 태워 강을 건너게 한다. 그리고 오르크 2명이 배에 타서 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오른쪽 강둑에 오르크가 3명이 있는 거죠. 오르크 1명이 배를 다시 타고 와서 호빗 2명을 이번에는 배를 태워서 간다. 그러면 이제 2대2가 되니까 사이좋게 지내죠. 그 다음에 다시 오르크 1명과 호빗 1명이 같이 와서 왼편 강둑으로 온 다음에 호빗 2명이 먼저 간다. 그리고 오르크 1명이 배를 다시 타고 왼편 강둑으로 와서 오르크 2명을 배에 타고 강을 다시 건너게 한다. 다시 오르크 1명이 배를 다시 타고 왼편 강둑으로 돌아온다. 오르크 2명을 배에 태워 강을 건너게 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요. 이렇게까지만 풀면은 사실 이제 그 퀴즈 문제 푼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 개념들을 친구들과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연산자의 집합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를 풀면서 느꼈는데 연산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가고 제외되고 이런 연산자 개념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 오른편 강둑에 그 오르크라는 그 종족이 더 호빗이라는 종족보다 더 많이 남겨져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배 안에는 계속해서 그 오르크라는 친구가 계속 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복적인 상황,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 루프라는 개념이 왜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필요로 한 것인지, 그리고 왜 이 루프라는 개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숫자가 몇보다는 적어야 되니까 그 적어야 되는 숫자, 그것을 어떤 연산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어떤 문제들도 있고, 또 56쪽을 보시면 불 논리, 그러니까 연산자 논리는 형식 시스템의 일종이다. 이 논리는 공리와 추론 규칙을 집합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론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체스 게임에서 말의 움직임을 선택해 시스템을 하나의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상태,
만들어내는 일종의 표현이다. 다시 말해 표준 물 논리에서는 유효한, 즉 규칙에 부합하는 추론들이 정해져 있고 특정한 상태들에서만 이룰 수 있다. 논리 같은 형식 시스템에서의 표현의 정확성은 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의 형식에 의존한다. 정확하게 구성된 표현은 항상 정확하다는 뜻이다. 논리를 표현하는 명제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불논리 연산자의 일종인 3단 논법의 전제가 참이고 그 3단 논법을 올바른 형식이 가졌다면 결론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터 사이언스 개념 중에서 이 전제라는 개념도 나오거든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3단 논법에서는 그 전제와 주장 사이에서 대개념과 또 소개념 그리고 매개념을 이거를 구별을 해서 이 어떤 3단 논법의 그 타당성을 검증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앞에 있는 전제가 참이라면 뒤에 있는 주장도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전제에 대한 참이 진정한 참인지를 잘 모른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해볼 수 있겠죠. 또 66페이지를 보면 이제 통찰 문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짤 때 어떻게 보면은 그 포문이나 아니면 while문을 쓸 때 기준점을 좀 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경우의 수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예시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1페이지를 보면은 퀴니히스베르크 다리 문제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퀴니히스베르크라는 이제 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고 프레겔 강에는 다리가 모두 7개가 있다. 이 다리들은 2개의 섬과 양쪽을 연결을 하는데 이 7개의 다리를 단 한 번씩만 건너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림 3의 지도에서 다리는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7개의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서 출발 지점으로 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눈다면 또 퀴즈를 풀고 이제 끝나는 셈이지만 이러한 것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에 대한 그런 어떤 논리를 설명할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뭐 포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연산자라든지 아니면 루프 개념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제가 보니까 이 3장의 물리적 기호 시스템이라는 챕터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교육공학이라는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어떤 기계학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학습이 인공지능에서는 이제 그 딥러닝과 그 다음에 이러한 머신러닝, 이 기계학습에 대한 이 2가지의 큰 개념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설명할 수 있는데 딥러닝은 기계학습보다는 좀 더 추론에 그 근접한 개념이라면 이 기계학습은 어떻게 보면은 있는 거를 분류해서 공통점을 좀 뽑아내는 그러한 개념에 가까운 이제 그런 어떤 범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143페이지에 보면은 기계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더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능한 움직임에 대해 무작위로 점수를 부여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움직임이 승리를 이끈다면 그 움직임의 가치는 약간 많아지고, 패배를 이끈다면 그 움직임의 가치는 약간 적어지고, 무승부를 이끈다면 그 움직임의 가치가 그 약간보다 더 적게 많아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은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말로 부른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 이론에서처럼 이 시스템은 승리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강화학습을 좀 쉽게 설명한 내용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강화학습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도 굉장히 그 교육공학 그 연구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앞에서는 formal, 그러니까 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또 앞에 보다 보면 또 well structured learning, 그리고 ill structured learning, 이 구조화된 문제와 비구조화된 문제까지도 이 지금 앞에 있는 챕터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이 개념의 범주에서 다뤄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또 어떤 연구의 힌트를 또 얻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책이 이제 교양,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개념을 이제 교양처럼 풀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예 컴퓨터 그 개념, 사이언스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에는 그런가? 약간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만약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컴퓨터 그 사이언스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좀 좋은 책이다. 그래서 일반인한테는 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좀 뒤로 가서 이번에는 251페이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251페이지부터는 지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지각과 패턴 의식에 대해서 나오면서 참 이것도 재미있는데 게슈탈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게슈탈트는 이제 착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그림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호하게. 그래서 페이지 257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A라는 그림은 이제 어떤 얼룩이 4개가 졌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착시는 사각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D라는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는 뭔가 원뿔 모양을 형상화해서 그린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여기에 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 거리나 이런 어떤 모양의 어떤 부분들을 일부분을 통해서요. 이런 게슈탈트 착시가 과연 이 컴퓨터 과학에서는 뭘까라고 한다면 이 257쪽의 아래에 보면 헤베 법칙과 그 뒤를 이어 발표된 법칙들은 신경망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법칙들로 자리를 잡았다. 심층 신경망의 특성 탐지와 특성 처리는 시각 시스템의 특정 처리 방법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뇌와 심층 신경망 사이의 관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비유적인 관계에 머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뇌의 어떤 시각적인 뇌에서 처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에서 처리하는 이런 어떤 처리 과정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뒤로 가서 여기에 좀 이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274쪽에 보면 우리가 앞서 호빗과 그 오르크 문제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형식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274페이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 에메럴은 이 문제를 32개 상태로 구성된 상태 공간으로 표현을 했다. 에머럴은 호빗의 숫자, 오르크의 숫자, 첫 번째 강둑에 있는 배의 숫자로 조합을 만들어서 건너편 강둑의 상태는 첫 번째 강둑의 상태를 알면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배가 첫 번째 강둑 쪽에 있으면 건너편 강둑 쪽에는 당연히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에머럴의 해법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331에 310에 이렇게 쭉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숫자들은 조합될 때부터 문제에 대한 이해에 관여하는 상식 추론을 숨기고 있다. 에머럴의 표현이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배의 존재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배의 존재가 필수적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된다. 이제 걸어갈 수 있으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런 강 건너기 문제를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시켜보면 학생들이 그 답을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거를 기호화해서 가져오는 친구도 있고, 그거를 그림처럼 그려서 가져오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교사가 이 어떤 문제들을 철저하게 머릿속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문제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하나하나의 프로세스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익숙하게 체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학생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문제들이 그렇게 쉬운 문제들은 아니죠. 이번에는 288페이지로 가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훑어보진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전문성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재와 영재 차이를 아시잖아요. 재능과 전문성 사이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289쪽이에요. 어떤 여자아이가 키가 크다면 농구에 재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될 수 있다. 그 여자아이가 농구에 필요한 체격을 갖고 있으면서 농구에 관심을 보인다면 결국 그 여자아이는 농구에서 특정한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계속 농구를 하면서 그 여자아이는 농구에 만족감을 느껴 더 많은 연습을 하게 될 수 있다. 이 여자아이는 농구에 재능이 느껴지는 것일까? 아니면 연습에 필요한 물리적인 조건과 의지를 가지게 된 것일까? 재능이 특정한 종류의 연습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는 전문성의 발달에서 재능과 연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들어가는 말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책은 정책을 다루는 책이 아니고 컴퓨터의 실제 능력과 잠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대로 이제 파악하기 위한 책이고, 또 지능과 뇌의 속성이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행위 주체가 풀어야 하는 문제들의 속성에 대해서 더 밝혀야 되는 내용들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쪽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계속 읽다 보면은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처럼 수업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힌트, 인사이트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참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주는 이 책을 한번 추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